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근식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많이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어제는 날씨가 7월 중순 8월 초 같은 아주 무더운 날씨였는데 이 기후 변화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아시다시피 저희 그 한미기업 인치널 포럼에서 이번 주말에 미국의 저희랑 카운터파트인 AKBFF가 포럼도 준비했고 또 마침 Select USA 2024년 행사가 있어서 제가 몇 분이랑 같이 가게 됐는데 늘 미국 갈 때는 서울보다는 좀 선선했던 것 같아서 옷을 어떻게 꾸릴까고 봤더니 워싱턴 DC가 아침이 25도, 낮이 35도더라고요. 서울보다 더 덥네. 제가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AKBFF에서 저희를 같이 이제 포럼을 하는 내용이 첨단 산업 쪽입니다. 뭐 AI나 이런 쪽에 관련돼서 그래서 저희가 가서 미국 쪽에서 얘기를 듣고 저희가 좀 정리해서 나중에 페이퍼에 올려서 우리 회원들이 그 내용들을 다 공유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제가 같이 옆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연사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박영준 교수님께서 오셔서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아마 본인이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대표이자 셋을 길러내셨답니다. 저희가 내용도 시의적절하고 또 그 분야에 아주 권위자이신 우리 박 교수님을 모시게 돼서 저희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이제 오늘 모임이 끝나면 7월, 8월 두 달은 또 여름방학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또 9월달에 다시 뵙기로 하고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박영준 교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은 우리나라 전기공학 분야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계신 분이시므로 대한민국 공학도는 모두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박 교수님은 일찍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고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1971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동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마치시고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교 대학원으로 진학하셨습니다. 그 대학원에서 전기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바로 미국의 IBM 회사에 연구원으로 취업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공학도가 그 당시에 컴퓨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던 IBM사에 발탁되었다는 것은 가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경력을 쌓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제조업체인 금성반도체 책임연구원으로 옮기셨습니다. 1988년 1월까지 금성반도체에 근무하시다가 모교의 부름을 받아 1988년 2월에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조교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곧이어 부교수로 승진하셨고 2012년에는 정교수로 승진하셨습니다. 2017년 서울대에서 정년 퇴임하신 후 서울대 나노 응용 시스템 연구센터의 주임 교수로도 활약하셨습니다. 박 교수님은 서울공대에서 수많은 전기공학 인재들을 양성하시고 수많은 제자들이 실제로 사회로 나아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뒷받침을 해주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박 교수님이 창업하셨고 지금은 그 제자들이 물려받아 크게 성장하고 있는 라이텍사도 평소에 교수님이 창안하시고 디자인하신 반도체의 과학적 패키징을 실제 반도체 활용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오픈 AI, 챗 GPT, 블록체인 생성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분야의 발전 현황과 앞으로 이 분야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해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생산을 통해 세계 1등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지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박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말이 뒤에서도 잘 이렇게 인식이 되나요? 더 가까이 할까요? 네. 아까 소개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맞았는데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가 아마 30-40분 정도밖에 할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도록 하고, 그 대신에 테이크홈 메시지 머릿속에 혹시 넣으실 수 있다면 그 테이크홈 메시지를 한 2-3개만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다가 좀 스킵하는 그런 슬라이드도 많을 것인데요. 원하시면 그 슬라이드를 가지실 수 있도록 하면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크홈 메시지 3개 끝나고 나서 제가 퀴즈 혹은 확인을 해볼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 30년 하면 제가 해군사관학교 교관까지 합하면 33년을 했고요. 해군사관학교에서 가르친 우리 기자들이 그 당시에 몇 년 차이가 안 나지만 참모 중장도 하고 해군제독도 하고 보안사령관도 하고 저한테 잘 보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테이크홈 메시지 위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1950년 2년생이고요. 뒤에 indefinite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듯이 끝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앞으로 20-30년 여러분들 요즘 AI 해서 막 얘기하지만 just a matter of 10 years 10년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부터 10년, 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면 나는 대충 한 100살까지 살까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싹 지우시면 갑자기 나가실 때 생각이 달라져요. 진짜예요. 전 indefinite라고 썼고요.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한 3-4가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 잘 되어서 주축도를 잘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2018년 2월에 이제 퇴직을 했어요. 한 30년.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졸업식 때 우리 전기공학부 학생들이 쭉 석사, 박사 졸업생들, 학사 졸업생들 뽑은 가장 졸업식 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교수 1위로 선정이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자랑스러운 거는 오늘 여러분들 만나뵙고 감히 저의 생각을 한 3가지 메시지 드리고 보나마나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저의 가지고 있다는 지혜를 말씀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3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한국 반도체 성공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알아야 돼요. 철학적으로. 두 번째는 AI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와서 요동을 치고 세상을 바꾼다 이야기하는데 underlying principle, underlying philosophy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신문 읽고 그냥 이야기하고 잊어먹는 게 되니까 그걸 저한테 혹시 들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제가 그래도 한 7-8년 전에 발명을 해서 광전, 요즘은 광의 시대예요. 특히 AI가 그걸 막 부추기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계산을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는 느려요. 전기는 전자가 하는 겁니다. 전자는 슬로우. 물론 굉장히 빠르지만 very very slow. 우리가 요구하는 속도로 생각하면 very slow. 전자는 빛은 very fast. 그래서 빛이 전자보다 한 1000배 빨라요.
브라파고요. 그래서 전기 그러나 계산은 전자는 싸요. very cheap. 반도체 칩은 비싸다고 하지만 very very cheap. 그래서 반도체로 계산하고요. 요새 계산에 가장 우뚝 서서 날리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 이거 나중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겠죠. 왜 갑자기 그런 회사가 나타났냐? 이렇게 질문을 꼭 하세요.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질문 제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99세까지. 질문할 겁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오케이.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요. IT를 보면. 그런데 테이크홈 메시지를 위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어요. 중요한 게 우리가 1980년이면 지금부터 뭐 몇 년이에요? 40년이잖아요. 40년을 짧게 보지만 명치유신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고 일본의 청년들이 하고 나서 후추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의 해군이 대양 해군이야. 혹시 해군 출신 계실지 모르지만 그 대양 해군 그러겠죠. 그래서 해군 출신이 그 위해라고 해요. 위해. 우리로 치면 진해야. 산둥반도 거기서 초토화시킨 거 하는데 40년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는 뭐 우리나라가 이 시대에 원 제너레이션 3, 40년대에 우리가 모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건 굉장히 자랑스럽죠. 그러나 long time이야. 원 제너레이션의 나라가 일어나고요. 나라가 안 되는 그런 시기니까 결코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그렇죠? 중간에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IBM에 갔었는데요. 80년도 초에 IBM에 갔는데 그때 IBM PC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IBM에는 지금의 구글하고 뭐 비슷 혹은 훨씬 더 프라우드하고 저는 미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와 있는 컴퓨터 전문가의 회사예요. 그 회사가 IBM PC라고 하는 PC를 앞으로 인류가 이런 PC를 가져야 된다 하고 디자인을 컨셉트를 했어요. 그래요? 다음에 쫙 앉아서 CPU 칩은 누가 하지? 하고 질문했고 내부에서 저도 거기에 디시전 그룹은 아니지만 열심히 듣고 배웠죠. 에센스를 배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까? 어디에 하냐면 IBM PC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겠죠. 그때 IBM은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큰 컴퓨터, 메인 컴퓨터라고 그러고 지금은 서버라고 그래요. 서버가 그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이런 건물 뭐 한 몇 배가 되겠죠. 요새 그것이 이제 수조에서 한 10조 하잖아.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판 하나가 다 서버예요. 지금 판 하나가. 그거를 IBM이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CPU가 뭔지 아시잖아요. 컴퓨터 칩을 디자인하는 그 그룹에 있었어요. 그걸 하기에 너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IBM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디시전을 했냐면 이거는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비즈니스야. 그러니까 그때 가장 잘한다고 느껴지는 처음 막 시작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칩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메모리를 잘 하다가 일본 갔다 와서 우리 이거 스탑해야 되겠다 하고 CPU로 전환을 하던 인텔의 주자 딱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IBM's decision. IBM이 물론 결과적으로 인류 발전에 너무나 큰 역할을 했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많이 했지만 그러나 IBM 자체로 보면 wrong decision in terms of business 맞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최고 전문가의 프레딕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말이 돼요? 이해돼요? 메시지가 가나요?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가 디시전이
IT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IBM's decision. 근데 너무 놀랍게도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고 그 IBM PC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다음에 들어가는 CPU를 맡겼잖아요. IBM이 그 사람들한테 주자 했던 그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했는데요. 40년간 지배했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에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 아시나요? 네, 인텔이 어떤 지배력을 가졌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CPU, 우리 그 PC, 지금도 PC 안에 들어가는 CPU는 I would say 80%, 90%가 인텔 거예요. 지금 이제 AMD 등으로 조금씩 하고 있지만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경쟁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생각해봐요. 그 큰 PC, 노트북, 다음에 서버, 요새 서버는 조금 많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CPU를 1980년도 초에 조그맣던 회사가 지금은 전부 다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밸류가 IBM은 계속 잘하고 있는 회사지만 그 밸류가 IBM을 능가한 지 오래이고 사회에 주는 임팩트가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그 IT의 40년을 만약에 우리가 테이크홈 메시지로 딱 머릿속에 넣는다면 그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뭐 노트북 중국도 만들고 뭐 아직도 한국에서 만들고 있지만 노트북의 밸류가 어디에 있어요? 그 뭐 셔시에 있어요? LCD 혹은 뭐 OLED에 있어요? 그것도 밸류가 조금은 있죠. 그러나 밸류는 소프트웨어 플러스 거기에 CPU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는데 그걸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그걸 지금 현재 전 세계 IT에서 수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그 레슨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한번 이렇게 대치해봐요.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해되잖아. 큰 데이터 센터 어마어마해요. 한번 가보세요. 한국에도 몇 개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는 밸류가 없어. 거기가 막 전기줄 막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판, 별로 밸류가 없어요. 그 판에 조그만 칩 하나와 소프트웨어, 요새 푸다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 그 소프트웨어가 전체 밸류를 뭐 좀 과장하면 반 이상이죠. 결정하고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IT의 본질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시계 차리세요. 송구하지만 우리 김기룡 선생님 사자위원님 그 알람 초시계 네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30분까지 끝내볼게요. 그래 질문이 네 지나갈게요. 실리콘밸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실리콘밸리에 살아보신 분이 있겠지만 실리콘밸리가 눈에 선해요. 왜냐면 제가 2년 정도 스탠포드에 비지팅 공동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거기에 뭐 그냥 리서치 하겠어요. 실리콘밸리를 샅샅이 뒤지면서 여러 가지 철학적 의미, 역사적 의미를 보는 거죠. 101번이라고 있어요. 101번. 제가 90년도 초 다음에 2000년도 말 정도에 두 번 갔었는데 101번 90년도 1990년도 초에 가면 한 8시쯤 돼도 비어있어요. 한 8시쯤 되면 깨서 출근하는 거죠. 그게 되겠어요? 근데 101번에 해당하는 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도로.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도로가 우리 1번이에요. 1번 도로가 지금은 천안까지 갈 거예요. 지금 평택 화성까지 가지만 거기에 새벽 5시 반 6시에 나와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리콘밸리 이번에 가면서 고려의 시대 길제라고 하는 시인
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가보니까 정말 인거는 간데 없고 정말 그런 여기가 찰스턴이라고 하는 스트리트로 여기에 수많은 반도체 초기에 회사들이 쭉 했어요. 몇 개나 됐을까요? 아마 300개 좀 됐을 거예요. 여기에 페이비안 스트리트라고 하는데 제가 그 스탠포드 가 있을 때 그 바이오 회사를 하나 찾았어요. 제가 여기가 실리콘밸리의 그 핵심 부인지 몰랐어. 쭉 걷다 보니까 드디어 여기가 찰스턴인데 그 찰스턴 스트리트에 그 수많은 1950, 60년도를 그 점철했던 그런 그 회사들이 다 사라지고요. 지금은 단 2개 회사만이 있는 거지. 그죠? 빨간색으로 있는 거기가 그 구글 전부 다 사서 그 전체가 구글이 되고 있어. 요새 구글이 조금 약간 그렇게 한국 반도체 이야기를 하나만 할게요. 제가 시간 네. 한국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1983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이병철님의 동경선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동경선언이 어떤 내용이고 그 프로덕트를 DRAM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설명을 책에 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것이었어요. 그 1984년도의 상황을 이병철님이 DRAM으로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 거에들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2개의 그림을 가져왔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일전쟁의 위해가 여기 있고 여기서 그 일본에 아마 구축하면 9대쯤 될 거예요. 여기서 이 소위 유린을 해서 그 대양 그 청나라 해군을 괴멸시켰는데요. 그때 참여했던 회사가 구축함을 만드는데 히다치, 도시바, 미쓰비시, 마츠시타, NEC 등등의 회사예요. 그 회사들이 1980년도 초에 전 세계 반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아일랜드를 큐슈, 실리콘 아일랜드라고 그래요. 여러분 큐슈를 가보셨나요? 큐슈. 요즘 TSMC 내려오려고 심노력하는 그 섬이에요. 그 섬에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근데 그 지배하던 회사가 이 회사들이야. 구축함을 만든 회사가 일본이 미국을 산다고 했고요. 그때 가장 감수성이 강한 20대 중반 말이었던 제가 이름이 박형준인데 그 가슴의 상처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냐면 IBM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 미국의 유럽 전체 밸류가 그 GDP가 일본을 넘지 못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때 지금 이야기 드리는 앤디 그로브라고 하는 인텔 창업자예요. 창업자인가? 그래. 이 앤디 그로브가요. 쓴 책이야. 그 책이요. 이 사람이 그때 메모리를 인텔이 하고 64K DRAM을 제일 먼저 아마 했을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이 사람이 일본을 갔다가 보고 실리콘 아일랜드 이 회사에서 64K DRAM 하면서 그 다음 층에 256메가 256K DRAM 그 다음 층에 1메가 DRAM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500명, 1000명씩 있는 걸 보고 우리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뒀다는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그럴 때였어요. 이때 한국의 반도체, 한국의 지적 능력, 한국의 자본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는데요. 74년도에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지나갈게요. 너무 훌륭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런 분위기를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94년도에 제가 스탠포드에 가 있을 때 그 도쿄의 학교에
끝나고 나면서 나리타 에어포트에서요. 이분이 유명한 짐 해리스, 아마 스탠퍼드에서 공부하신 분은 잘 알 것이고, 밥 다튼, 아주 그게 공부했던 이제 서울대 교수하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갔어요. 같이 그 나리타 에어포트에 제림이 박영준이야, 밥이요, 해영준, What should we do? 우리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돼? 일본 가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니까 우리가 할 게 뭐지? What should we do?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짐 해리스가 H야. Nothing. 우리 할 게 없구나. 베이직부터요. 프로덕션 하는 것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잘할 수가 없어. 스탠포드의 명 교수들이에요. 얘가 시간만 있으면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릴 수 있겠지만 What should we do? Nothing. Nothing.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YJ인데요. 저는 한국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강력하게 가지고 그런 분위기에서 했는데 왜 이기게 됐는지 하는 자세한 이야기 지나갈게요. 그러니까 우연으로 되지 않아. 거기에는 그 기가 막힌 기술적인 판단과 그런 커미트먼트. TI,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TI라고 하는 기가 막힌 회사가 있었는데 완샷에 나가버려요. 디램 개발해서 그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하는 거를 실수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슈퍼스타예요. 차터지라고 하는 TI, 지금도 뭐 TI가 다른 쪽으로는 잘하고 있지만 그 TI 그 탑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실수하면 실수. 너무 까불러네.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성공하면서 정신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개벽하는 거, 그거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이 반도체 생산 플랫폼을 한국에서 마련하게 됐다는 게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제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금도 A사에 이렇게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전부 양자역학으로 풀어요. 반도체 만들 때 아토믹 레벨 아톰 몇 개가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트랜지스터, 요새 뭐 라지 A야 디지털이나 애널로그 전부 다 트랜지스터를 하는데 트랜지스터 크기가 전자가 시작하고 들어서 이까지 딱 해서 아웃풋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길이가 요새 뭐 TSMC가 2-3나노 한다, 삼성이 2나노 했다는 요 길이를 이야기하는데 2나노가 아톰이 한 4-5개 있어. 전자는 그 4-5개를 지나가서 아웃풋을 내는 거예요. 그게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자가 지나가는 그 아톰 하나하나의 에너지 레벨, 바이브레이션, 노이즈 이런 걸 양자역학으로 다 풀어. 지금 그렇게 해서 개발을 시작해요. 재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응답이 이래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그래요. 와, 이렇게 해야 돼.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재미없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그래요. 다른 얘가 옆으로 셀라 그래요. 이해돼요? 재밌어요? 네. 그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를 만드는데 AI 기법을 거의 처음으로 도입한 것도 삼성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 거고요. 우수한 인력이 길러지는 거, 또 다음에 심지어 파운더리가 세계 1위가 되지 않지?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가 그 메모리에서는 지존이죠. 지존? 메모리에서는 지존이잖아요. 메모리가 아닌 가장 첨단 임팩트가 있는 걸 파운더리라고 전 세계가 생각해요. 그 파운더리마저도 우리가 1등을 못해? 이거 우리나라 문제가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됐어. 근데
그럼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탄식이 나와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죠? 나중에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마케팅을 이해하고, 마케팅을 이해한다는 말은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쪽 일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마인드가 바뀌니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정말 이병철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놀라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혜택을 받은 건 없지만 이분의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일을 하냐? 회사는 사람을 키운다. 자꾸 대학에서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육은 회사에서 사실은 더 시키고요. 다음에 가정에서 시키고 그리고 사회에서 시키는 거예요. 다음에 돈만을 위해서 사업하지 않는다.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내가 돈을 얼마 넣으면 얼마 나올까? 이런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야. 그리고 그 사회는 지속되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위대하잖아. 다음에 사업으로 보급한다는 거. 비즈니스 책 자꾸 보지 말아라. 그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그 쓰는 사람들 뭐 스태티스틱스 그 데이터 긁어서 어떤 트렌드 만들어내고 그것만 보지 마. 마음의 책을 읽어라. 그래서 이분은 논어를 이렇게 리커멘드 했어요. 마음의 책,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세계로 항상 이런 위대한 자고요. 그걸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실천으로 해서 나라와 세계를 바꿨잖아요. 정말 위대하게 짝이 없어요. AI 이야기 조금 할게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혹시 왜 조용하던 그 엔비디아가 갑자기 이렇게 전 세계를 바꾸는 듯한 데서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은가요? 혹은 아시는 혹은 그 자기의 뷰가 있으신 분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셔도 좋아요. 혹시 왜 갑자기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누가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아니, 다 아시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좋아요. 제가 엔비디아가 왜 갑자기? 그 엔비디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 거는요. 배민이나 이런 쪽이 그 배달하는 라이더를 그 사람들이 효율성이나 이렇게 하게 하고 플랫폼을 함으로써 어떤 대기업 이렇게 그런 것처럼 애플이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여기에 그 각자 열심히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플랫폼 하나의 원천 기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엔비디아가 이렇게 되는데 엔비디아에 거기를 또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은 우리가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그 생각이고 좀 90%를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 교수는 이렇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죠. 지금 이야기하신 정도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엔비디아야? 근데 그 이제 기술의 어떤 변화도 그렇고 제가 그 창업할 때 세 사람이 같이 하고 했다고 하는데 올투게더 이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인내 31년 동안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그 숙성되고 또 시대를 보고 항상 토론하고 이렇게 혼자서 했으면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뭐 다른 AI 반도체를 지배하게 되면 네. 근데 왜냐하면 AI 반도체를 지배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갑자기 그 회사예요? 이런 비메모리 독보적인 회사가 더 많죠. 아니 뭐 엔비디아가 무슨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정밀 계산에 의해서 엄청나게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반도체를 지배했죠.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이렇게 그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AI는 테이크 메시지만 간단하게 얘기 드릴 건데 AI는 오래됐어요. 한 4, 50년 됐고요. 제가
공부할 때 반도체만 공부해서 박사하면 좀 섭섭하니까 AI 들어가지고 그때 리스프라고 하는 프로그램 랭귀지로 이런 거 이렇게 RNN 이렇게 좀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워낙 말이 멋있으니까 머신우가 Artificial Intelligence 이런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똑똑한 친구들이 컴퓨터 AI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임팩트 취직도 잘 안 됐어요. 바꿔서 취직했죠. AI로 취직이 안 됐어. 45, 50 years. 왜 그래? 근데 갑자기 한 10년 전에 문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AI라고 하는 거를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박사 과정에서 자기가 논문으로 딱 쓰면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보통 하는 것이 그 컴퓨터 시키면 한 몇 달 정도 해요. 몇 달 해야 나오니까 박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 또 간단한 계산을 했는데 반도체가 갑자기 막 아까 얘기 드린 막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전자가 여기서까지 가는 동안에 1제로를 계산하거든요. 인풋이 물론 있지만 그래서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집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팩터 1이고요. 우리 장세타 우리 회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계산 자체는 간단하지만 많은 계산을 동시에 해야 돼요. 그걸 병렬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병렬 계산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유행이 됐어요. 10년, 15년인데 그때 계산은 너무 간단한데요. 병렬 계산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 회사가 그래픽 회사야. 그래픽의 본질은 간단하게 짝이 없어요. 테이크홈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컴퓨터 판, 모니터 판 있잖아요. 그게 디지털로 하면 브라운관이 아니고 디지털로 하면 이렇게 일제로를 따따따따따따 픽셀이라고 그래요. 픽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해서 100만 해서가 그러면 100만 개를 쫙 흘리면 그걸 빨리 해야지 우리 눈이 못 알아보죠. 천천히 하면 깜빡깜빡 보이겠죠. 그러니까 계산을 빨리 해야 된다. 도로록 해서 뿌려줘야 되는데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픽에서 게임 하잖아요. 게임하면 내가 총을 딱 쏘면 이게 금방 뚜루룩 가야 되잖아. 이걸 계산해서 뿌려주는데 그 총탄이 날아가는 거를 눈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그 계산 너무 간단하지만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픽이 요구하는 계산 방식이었어. 그 그래픽에 가장 잘하는 회사가 엔비디아고요. 그 엔비디아 사실은 엔비디아 요구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또 다른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이 계산을 하는 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CPU로 안 하고요. 계산이 너무 단순해요. 그냥 곱셈해서 더하는 거야. 그걸 많이 해야 되는데 그 CPU는 좋은데 그 계산은 칩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계산하는 중간에 메모리에 넣었다 뺐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게 바틀렛 메모리 월이라 그래요. 그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S사에는 잘 못 겨들지 않으니까 조그만 회사들이 그 H사에 이거 HBM이라고 하는 구조 D램을 쌓아서요. 데이터가 들어갈 때 그냥 보통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D램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로 이렇게 잘 뚫어서 전기 아까 전자라고 그랬죠. 그놈이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해서 샘플을 만들었더니 너무 빨리 잘 되는 거야. 뭐가 잘 되냐면 총 팍 쏘니까 금방 쭉 가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환경이었고요. 테이크홈 메시지는 반도체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그래픽이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AI가 하는 계산이 그래픽 하는 계산하고 똑같아요. AI가 하는 계산이 나중에 AI가 어떤 계산을 하는지 시간이 되면 잠시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짝이 없어요. 맨몰, 멀티플리케이션에서 애가 하는 거야. 더하는 거예요. 2 곱하기 3을 곱셈하고요. 그래서 다른 놈 곱셈한 걸 합해서 뭐 예를 들어서 25가 되면 그걸 다음에 또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인데 그 계산
너무 계산 자체는 간단하지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드린 그래픽이 계산하는 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유사하다는 걸 딱 캐치한 사람이 엔비디아야. 그러니까 훌륭한 거죠, 그죠? 네? 그거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CNN, RNN 그래서 그거를 그 알고리즘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 간단한 것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카나다 중심으로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알고리즘을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알고리즘이 CNN, RNN이고요. 우리가 볼 때요. CNN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하지만 여기 들어오지만 내 눈에 픽셀에 들어오시면 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CNN이라고 하고요. RNN은 제가 말을 할 때 내가 전에 뭐 이야기했지 하고 내 머릿속에서 항상 하면서 업데이트 하잖아. 그걸 RNN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컴퓨터로 아까 얘기 드린 그런 걸로 패러럴하게 빨리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이제 최근에 CNN, RNN하고 좀 비슷하지만 Generative AI 해서 이렇게 멀티모달 조금 이야기 드릴게요. 아마 이야기는 제가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머리가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업데이트해서 잘 때 주로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판단을 하게 하는 크게 두 가지인데 CNN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옆에 거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만을 내가 웨이트를 많이 하는 그런 알고리즘. 적분을 쓰는데요. 아마 미적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 서양의 철학을 금방 알아요. 뉴튼, 그 전에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미적분으로 가는지 이 적분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건 중요하구나, 이건 중요하구나, 중요하지 않구나 할 때 적분을 해요. 그 컨볼루션 인테그럴이라고 하는 적분을 하는데 그걸 사용한 것이 CNN이고요. RNN은 지나갈게요. RNN은 마찬가지로 나의 뉴런이요, 이렇게 계단별로 하는데 얘기 드렸듯이 지금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하는 걸 2초 전 이야기를 내가 지금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RNN이라고 해요. 제너레이티브 하는 거는 멀티모달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거, 그다음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주로 그전 거를 내가 업데이트하는 건 언어에서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할 때 이제 비전 하잖아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두 개죠. 그 두 개를 멀티모달로 잘 엮어서 AI를 이렇게 잘 하는 그런 하나의 메커니즘을 생각합니다. 지나갈게요. 혹시 질문하시죠? 예, 진도나가는데 자꾸 네. 죄송한데 아까도 엔비디아의 성공 비결이 이렇게 커진 배경 중에 네. 그래픽 프로세서 플러스 쿠다라고 써 있는데 쿠다가 뭐예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하드웨어를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런 설명하는 건 제가 반도체를 좀 아니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사용하는 사람은 그 안을 다 알고 사용하기에 너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 랭귀지가 그 전까지는 뭐 C, 뭐 아까 얘기 드린 리스프 이런 것들, 뭐 스노볼 뭐 이런 것들, 포트란 뭐 이런 거 있는데 패러럴 프로세스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내가 그래픽에서 화를 쏘았을 때 이것이 날아가도록 하는 그 하드웨어를 원리를 설명드리면 프로그램으로 짜서 요리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 랭귀지가 쿠다예요. 그게 엔비디아 프로그램 맞죠? 쿠다가 맞죠? 맞죠? 혹시 저보다 더 아실 분 계실 수 있어요? 질문? 한 서너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우선 감사드리는 거는 이제 그 반도체 국내 발달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첫째 질문은 지금 이제 특히 파우더 분야에서 말하는 삼성 같은 거는 HBO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라가 이런 데서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걸 완성하는데 TSMC 개발을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과정에 업무상의 기능이 어떻게 좀 다르냐 하는 걸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의 메모리 분야에서 이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은 이제 파우더 분야에서도 TSMC를 초월해가지고 1등을 하겠다 그러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파우더 분야의 수익률이 신문에 보면 한 80% 되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파우더의 수익률이 메모리 수익률의 배가 넘는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TSMC가 영업 성적이 우리나라 말하면 10대, 랭킹 10대 기업을 총 합치는 이익보다는 높다고 그러거든요. 이러니까 당연히 삼성이 파우더 분야에서도 TSMC를 초과해서 자기네 1등을 하겠다는 건 당연한 기업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파우더 이제 TSMC 같으면 앞으로 공장을 7개 가진다고 그러고 세계 각국에서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가 재정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도 약하고, 특히 야당은 아까 말씀하신 기업이 국가에 보상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떠나서 삼성 같다는 반도체 기업이 관찰하는 걸 저해하고 있잖아요. 이런 여건에서 과연 삼성이 기자 안 계세요? 파우더 분야에서 TSMC를 초월할 수가 있느냐?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는 그 정도 마시고 세 번째는 제가 못 외우니까 네네. 제가 답변 좀 두고 나중에 예. 감사드리고, 이런 질문이 어떻게 보면 얼티메이트한 질문이고 우리의 고민이실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제가 이야기 다 드리고 제 생각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지금 쿠다 이야기에서 이제 했는데 이야기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테이크홈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떠한 계기로 갑자기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슈퍼스타가 되는지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디테일한 거 다 잊어놓으셔도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그래픽이라고 하는 AI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잘하는 게 중요해요. 우선 다음에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듯이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아요. 실리콘밸리도 그렇지만 혹시 신주 가보셨나요? 대만의 TSMC, 엔비디아를 배출시킨 거리 이름이 신주 거리인데 저는 두세 번 가봤어요.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서로 막 만나서 이야기하는, 특히 엔지니어들, 비즈니스맨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두 팩터가 저는 아주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토픽을 정리하면, 한 5분 내에 좀 끝낼게요. 또 질문을 좀 받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토픽의 마지막 우리 메시지는 뭐냐면, 현재는 계산의 양이, 특히 비전, 눈으로 이게 뭐다 하고 알아내는 하나의 모드, 또 귀로 들으면서 이게 어떤 거다라고 하는 모드에 필요한 계산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그 계산량이 너무너무 많고 짧은 시간에 해야 돼요. 놀랍게도 파라메타의 수가 한 수십억 개쯤 돼요. 파라메타라는 게 간단하게 옛날에는 좀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뉴런이 있잖아요. 뉴런이 아까 이렇게 보면 10개 정도 있어서 뉴런이 서로 업데이트하면서 기억을 해내고 또 재생산을 하는 그런 뉴런의 수를 파라메타라고 한다면, 지금은 파라메타가 수십억 개가 돼요. 그 파라메타를 하나하나 쫙 업데이트하면서 제너레이티브 P가
MMT가 뭐죠? 트랜스포머. 그 멀티 모델 트랜스포머 하는 그 파라메타 수가 지구 인구 수보다 많아요. 그 하나하나를 막 바꿔 업데이트해야 내가 지식을 창출해내는 그 계산의 수가 너무 크다. requires huge computing power고요. simple multiplication and adding. 계산 자체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더하고 곱하고 더하는 거고요. 다음에 메모리 컴퓨팅 월 얘기 들었죠. 예전에는 막 계산하고 메모리에 던져주면 되는데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바틀 얘기예요. 너무너무 시간이 많은 거죠. 계산을 해서 메모리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HBM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지가 변동이 되시죠. 그래서 지가 하는 일을 한 5분만 이야기 드리고 질문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 8년 전부터 서울대학에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전자 계산, 지금 얘기 드린 계산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그 계산은 전자로 해요. 트랜지스터 전자로 하는데 그 전자 계산 결과를 밖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써야 되니까. 사용해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 그 받는 거리가 너무 길어. 그 옛날에 PCB라고 이렇게 저기서 계산해서 이렇게 내보내면 여기서 빛으로 바꾸는데 이 거리가 한 3, 40cm 되나요? 그걸 전자가 가는 그 시간, 그 속도가 옛날에는 충분했어요. 전자가 이 가는데 금방이지. 근데 지금은 너무 빨라지니까 전자가 천천히 가는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바꾼 거야. 빛으로 해야 돼. 그래서 빛으로 바꾸는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 칩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이었고 그게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지금 감사하게도 올바른 패스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드는 칩은 이렇게 칩 하나 반드시 칩과 같아요. 이 칩을 딱 꽂으면요. 아까 얘기 드린 AI 프로세스에서 계산한 수많은 양을 금방 빛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빛으로 내보내는 그런 칩. 또 반대로 빛의 정보를 받아서 AI 프로세서가 쓸 수 있도록 전기 신호로 바꾸는 그런 칩을 제가 개발해서 샘플을 지금 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귀찮게 한 번 더 해보면 아까 데이터 센터 가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빵빵같이 왜 식당 먹으면 식판 넣잖아요. 그랑 똑같아. 식판이고 여기에 식판들이 쭉 들어가는데 요 하나하나가 그 판 하나에 아까 우리 AI니까 AI는 이야기하지만 물론 CPU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쭉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쫙 판을 넣으면요. 여기서 이 안은 다 전자가 계산해. 전자가 왔다 갔다 계산하고 그 결과를 빼서요. 일로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디지털 신호가 요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지금은 빛으로 해. 지금. 다음에 여기서부터 빛이 알아서 여기서 막 떠다니다가 지들끼리 통신하고요. 다음에 또 그 결과를 우리의 그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그 거대한 축구장 몇 개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판, 아까 PCB라고 해요. 그 판에 들어있는 칩, AI 푸다 하고 HBM 그 이상도 있지만 하이닉스가 잘한다고 메모리를 장착한 AI 프로세서가 전체 가치에 아마도 한 반을 차지할 것 같아요. 오케이. 지는 어떤 걸 하냐면요. 지가 데모한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다 보이시죠, 이제는. 이게 식판, 그, 하나 넣는 식판을 위에서 보는 거예요. 되겠어요? 좀 친해졌어요? 친해졌어요? 안 친해졌어요? 친해졌어요. 친해졌죠? 그리고 내 거 같죠? 네.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는지 보이죠? 여기에 호스트 IC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 드린 AI는 AI 프로세서하고 HBM 메모리가 달린 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계산한 결과를 구리선으로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가요. 요게
딱 넣는 판이고요. 여기서 껴요. 여기 그 옆에서 보면 USB 기름이 딱 끼면 요 라인이 그 빛을 운반하는 옵티컬 파이버 광섬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여기서 열심히 계산해요. 무지무지한 계산을 하고요. 여기서 막 열이 나는데 그 열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냉각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여기서 지금은 구리로 이렇게 가서 전자 신호가 여기서 아까 얘기 드린 USB 같이 끼면요, 그 강습기가 나가게 돼 있는 거를 참을 수가 없죠. 왜 여러분 참을 수 있는지 없지. 왜냐하면 여기 계산하는 내용이 너무 빨리 나가야 되는데 구리선이 여기서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려. 이해되죠? 그래서 그것마저도 빛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 바꾼 하나의 그 데모 보드라고 컨셉트 보드인데요. 여기서 된 결과를 여기서부터 바로 바꿔서요. 여기서 바로 광섬유로 가는 거예요. 광으로. 그래서 광으로 밖으로 나가는 그런 건데 이제 그걸 위해서는 여기서 계산한 결과가 전기잖아, 전기. 그래서 그걸 금방 빛으로 바꾸는 요 뒤에서는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 칩이 지가 만든 칩이고요. 여기다 끼면 그 빠르게 계산한 전기를 받아서 빛으로 바꾸면요. 여기서 빛으로 쭉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뭐 우리 컨소시엄에 우리 거 사용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네요. 자세하게 이게 다 제가 준비해 왔겠죠. 어떻게 만드는지 더 잘 만들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엔비디아하고 어떻게 좀 경쟁도 하는가 이런 것도 좀 써놨고요. 또 TSMC하고도 경쟁하는 모습도 좀 써놨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경쟁은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말은 그게 핫하다는 거예요. 경쟁자 없으면 핫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로 하고 있고, 저희가 반도체로 3, 40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 잘 못해요. 우리는 그런 정신 이제 하면서 몸에 배어 있고, 막 제가 반도체만 이야기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분야도 다 똑같은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요. 그리고 질문 한국 반도체에서 석세스 스토리예요. 얼마나 시작할 때 탑1에서 시작했는가 하고 한 3, 40년 동안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걸 달성했는지 이렇게 나를 바꿔버렸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중요하게 있어요. 뭐 제가 반도체였으니까 그렇지만 뭐 다른 분야도 비슷하겠죠. 그리고 AI 스토리를 조금 짧게나마 이야기 드리면서 거기서 주는 힌트가요. AI 엔비디아 지배력은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가시는 경쟁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신츠 스트리트에서 생겼어요. 엔비디아가 한국에 또 많이 오고요. 와서 자기 칩을 넣는 과정에서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았겠어. 근데 신츠와 아까 찰스턴 스트리트와 이제 한국의 좀 차이는, 한국은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 때문에 대기업이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전통 때문에 서로 얘기를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점에서 조금 경험치가 작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 좀 드렸고요. 또 제가 그냥 왔으니까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또 밤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생각하는 빛을 이 신호, 전기 신호하고 어떻게 값싸고 릴라이블하게 바꾸느냐, 그걸 반도체 기술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칩은 반도체 같은 칩이야. 그게 전기를 받아서 빛으로 나가는.
지금은 저희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 도와주시고 특히 우장희 우리 교수님께서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방향도 잡아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끝내고 박수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질문하신 분 외에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합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이렇게 질문 하나 저는 그 아주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지금 뭐 은퇴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배운 그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적 자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실 신주나 뭐 찰스턴에서 그 수많은 공학자들이 아이디어를 나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지금 그 반도체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그 미국과 대만, 한국이 배제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 그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 공대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 서울공대 박사과정도 여러 과들이 미달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자본의 육성인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혹시 정책 당국에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뭐 이상한 것부터 얘기 드리면 여기 뭐 조동순 교수님 계시고 또 경제학 하시는 분들 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훨씬 더 저보다 많이 아실 거고요. 저는 이제 공대에서 공대에서 정말 바닥 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제 발표 들으시니까 감이 오죠. 저는 정말 바닥 끝까지 끼는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죠. 관점에서 보면 그 인적 자원의 제공, 그 안정된 서플라이는 심각하죠. 이야기 안 해도 심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난 40년 전에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는 거야. 없어요. 없는 데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랬듯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 보면 우리보다 훨씬 영어 잘하고 그다음에 놀라운 집중력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못하는 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는 굉장히 옵티미스틱하게 보인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좀 잊어버렸는데 아니 좀 없어 이야기하다가 생각나요. 정부의 지원료. 정부의 지원, 네, 정부 지원. 네네네. 이렇게 뭐냐면 뭐 기자들도 많이 저한테 물어보고 뭐 잠시 되면서 많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요즘은 특히 저한테 전화하는 횟수가 너무 많아지고 일을 못하겠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요 메모리 절대 지존이거든요. 한국이 그 메모리 절대 지존을 지켜나가는 그 맨파워와 수준과 일하는 능력, 커미트먼트는 아주 굉장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메모리를 잘하는 그 어떤 그 멘탈리티하고 또 파운더리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디자인을 잘하는 그런 멘탈리티가 좀 다른데요. 그걸 우리나라가 과연 잘하는 그런 그 사람의 수보다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나?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 유럽도 없어요. 그 메모리를 잘하면서도 이걸 세계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가? 그게 반드시 바람직한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방식도 많이 다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메모리를 잘하는 마인드 세트는 교육을 잘 시켜주고 피직스나 케미스트리 이런 사람들 다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알고리즘이 가는 문제
분석이나 이런 거는 마켓도 잘 봐야 되고 집중적으로 오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의 굉장한 마인드세트라고 하는 그 이야기 드리고 그다음에 글로벌 밸류체인에 한국이 배제되는 게 아닌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네, 글로벌 체인이라고 하는 게뭐 특별하게 요즘 있는 뭐 미중 이런 것도 진짜 그게 SCM에 그렇게 큰 그걸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비즈니스가 이기기, 마켓이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메모리가 배제된다? 어떻게 만들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비하인드 폴리틱스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니 뭐 간단한 질문인데 최근 언론을 보니까 미국의 이제 그 엔비디아의 그 만드는 GPU에 한국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그 HBM 반도체를 납품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GPU를 만들 수는 없나요? 질문 굉장히 좋고요. 좋은 질문이시고 GPU는 그 프로세서 자체가 간단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것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 매치가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1% 2%만 성능이 좋으면 좋은 걸 무조건 씁니다. 파워라든지 다 고려했을 때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 GPU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한국이 노리는 정부에서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PIM이라는 게 있어요. PIM 그게 돈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로세서 인 메모리 그 뜻이 뭐냐면 계산을 여기서 하고요. 메모리가 여기 있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아까 메모리 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계산을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메모리 우리 잘하니까 메모리 안에도 프로세서를 상당히 넣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Not bad, good idea 같은데 그래서 그 PIM을 한국이 굉장히 잘해요. PIM, 프로세서 인 메모리 계산을 여기서만 하지 않고 전부를 메모리에서 하든지 일부를 메모리에서 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잘하겠지. 왜냐면 뭐 서킷 잘하는 친구들 메모리 잘하는 친구들 최고로 잘하는데 그래서 그게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AI에서 하나는 러닝을 하는 거예요. 백과사전 같이 막 계산해서 딱 가지게 하고 그다음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너가 써 해서 이게 소위 그 뭐라 그래요? 인퍼런스라고 그러죠. 그걸 쓰는 게 있는데 아까 얘기드린 PIM은 이 백과사전을 마련하는 거예요. 러닝을 막 해서 뭐 위키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그 대백과사전 다 읽어가지고 러닝을 하는 그거 만드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아. PIM은 너무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요새 엣지라고 하는 게 커요. 엣지는 뭐냐면 아까 그 지금 이야기드린 모든 계산을 데이터 센터 복잡한 데서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간단한 계산이라든지 특히 트랜슬레이션 뭐라고 해요? 통역 이런 건 그 데이터 센터까지 갔다 오지 말고 여기서 하면 참 좋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런 걸 엣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서는 그 적합한 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그러냐면 PIM 등이 그리고 아까 GPU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에서도 GPU 디자인 잘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가 엔비디아하고 컴퓨터하지 않아요. 엔비디아는 그 전부를 러닝하는 수십억 개 파라미터 전부 전 세상에 있는 걸 다 러닝을 해서 넣어두는 그런 계산을 애플도 못해요. 돈이 없어서요. 그렇게 하는 데가 전 지금 현재는 두세 개 있는데요. 그런 거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다 계산한 그 백과사전을 읽어서 원하는 그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칩. 왜 GPU? 한국에 저라는 회사들이 요새 많이 있고 흉내도 아마 안 날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건 여기 나오면 더 좋잖아요. 그치? 그래서 트랜슬레이션하고 딱 이러면 그 민서식 선생님 이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까 이렇게 하고 50년 후에 어떻게 될까 하고 지가 싹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 fun, that's a fun. 그걸 여기서 하면 재밌잖아요. 그런 걸 on device AI라고 해요. on, just here. 엣지라고도 이야기해요. just edge.
그러한 여러 가지 앞으로 수많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see and enjoy 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선생님 질문하신 거의 대답이 됐죠. 네. 다시 한번 혹시 뭐 다른 질문하세요? 간단한 거 아니면 커멘트 좀. 아니요. 제가 부족한 게 있어요. 많이 배우죠 지금. 그런데 사실 AI가 이제 쭉 지배하다가 챗GPT가 나오면서 사실은 한 번에 이렇게 리프로깅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게 그 필요한 그 연산 능력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그 구조가 다른 건가요? 구조가 다른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 결국 엔비디아가 그 이렇게 우리 사회에 확 들어온 거는 AI가 아니라 챗GPT 때문에 들어온 거죠. 네. 그 전부터 지배했어요. 그 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드렸듯이 처음에는 CNN 눈으로 보면서 알아채는 거죠. 아, 미전인가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에도 그 엔비디아가 지배를 했고요. 계산하는 방식이 같으니까. 또 그런데 소위 이야기하는 LLM이라고 그러나요? 라지 랭귀지 길어지는데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보는 데서 있어요? 듣는 데서 있어요? 보는 건 지렁이도 보거든요. 강아지도 보잖아. 사람이 보는 것도 그렇게 별 차이는 없잖아요. 그죠? 사자가 보고 아 저건 뭘 거라고 판단하는 건 사람보다 더 빠를 수 있잖아. 보고 하거든요. 놀라운 능력은 그 랭귀지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랭귀지를 RNN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잘 생각해봐요. 지금 말하는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스트럭처를 하거든요. 그 안에서 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처음에 RNN을 했어요. 근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한 몇 년 전에 단어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그 다음을 선정하던 게 아니라 나머만 붙이는 거야. 심플하게 붙여서 그냥 스테디스틱스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패러럴하게 계산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구글에서 먼저 했고 한국인 교수가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그 계산이 들어오면서 두 가지가 되는데요. 하나는 그걸 위해서는 계산이 너무너무 많아져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십억 개. 그 대신에 패러럴하게 계산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받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하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정리하면 RNN, CNN의 베이스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5년, 7년 전에 소위 이야기하는 그 트랜스포머 뭐 아이디어는 심플하지만 그것 때문에 계산량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HBM을 장착한 엔비디아의 프로세서가 갑자기 더 필요했고 그 프로세서의 트랜지스터가 속도를 결정하니까요. 그 트랜지스터 크기가 지금은 한 4, 5나노, 3, 4나노 할 거예요.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지금은 2개고요. 하나가 TSMC고 하나가 한국의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삼성전자 잘 될 거냐고 물으셨는데 무조건 잘 될 거고요. 답은 누가 갖고 있냐고 우리가 갖고 있잖아. 그래서 삼성전자 잘 돼요? 답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랐죠. 잘 될 거예요. 한 가지 질문만 드려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앞서고 SK 하이닉스는 거의 죽을 뻔하다가 지금 살아나가지고 지금 대단하진 않더라도 상당한 수준에 갔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박영진 교수입니다. 박영진 교수님 안 계셨으면 제가 하이닉스 그런데 지금 그 질문은 삼성전자에 대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하이닉스를 따라갔는데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각각의 장단점과 그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침에 이렇게 약간 시간을 넘겨서 시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잠시 얘기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레슨, 그 테이크홈 메시지는 뭐냐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신 거냐면 2001년 2년 동안 그 당시에 현대전자예요. 현대전자의 부름을 받고 제가 R&D 총 지휘를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때 어려울 때를 이야기하신 거고요. 다음에 뭐 등등등등 해서 다행히 잘 되어서 이후에 후배들이 하이닉스 후배들이 잘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의 가장 중요한 모멘트가 경제 전공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A, B, C, D 10개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하이닉스는 팔아야 된다. 이렇게 신문에 지었고 그의 가장 주장을 했던 경제학자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친한 친구 클라스메이트야. 그 주장이 뭐가 틀렸겠어요? 틀리지 않죠. 그러나 또 저 같은 사람들은 꼭 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답이 어딨어요. 선택을 하면 죽어라 성공을 하게 가는데 그때 제가 서울대로 다시 돌아왔어. 그때 팔자고 하는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세고요. 정부 탑에서도 결정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